네, 마켓 시그널 출발합니다. 진행을 맡은 강민정. 이은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감까지 들어오는 데이터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빅테크 단에서는 반가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시장 지수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은 상방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지난주부터 쭉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시장과 경제에 대한 약세를 어느 정도 예고하는 분위기가 띄어지면서 미증시 계속해서 하락 마무리가 됐었는데 간밤에는 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나름 상승 반전 모멘텀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간밤 마무리했던 뉴욕 증시와 함께 이제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간밤 마무리했던 3대 지수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이제 막 장 마쳤고요. 데이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변동성을 보였던 증시, 결국 나스닥과 다우 그리고 S&P 500 각자 다른 방향으로 마감 지어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일단 증시 장 초반 모멘텀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오랜만에 상승으로 문을 열었고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나흘간의 약세 흐름을 끊어내고 5일 만에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방 흐름으로 작용했던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 추이를 놓고 시장에서 계속 이번 주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요. 오늘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주목했던 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항상 뉴욕 증시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기대감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면서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증시를 뒷받침해 줬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넘어가고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고요. 또 관세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도 시장의 매도세를 촉발했습니다. 오늘 나타난 경제 지표는 크게 두 가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신규 주택 판매고요. 결론적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택 지표는 이렇게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체 주택 판매에서 10%에서 15%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연준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건설 경기가 필연적으로 따라붙고 또 일자리도 이 지표에 따라붙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예상치는 67만 채였고요. 확정치는 65만 7천 채로 나왔습니다. 예상 대비해서 낮았고 이전치 그러니까 12월 신규 주택 판매 대비해서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다음 지표는 원유 재고입니다. 일단 원유 재고는 감소했는데 예상보다는 덜 감소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예상으로는 2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었지만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33만 배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치 그러니까 이 전주에는 460만 배럴 재고가 줄어들었었습니다. 오늘 국제 유가는 60달러 선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안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섹터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11개 섹터 가운데 오늘 오랜만에 기술주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M7 중심으로 확인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앞두고 3%대 강세였고요. 또 엔비디아 기대감에 다른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호재성 소식이 있어서 2% 넘는 상승세 나타냈고요. M7 가운데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급락이 지속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구글도 1%대 약세 흐름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속해 있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시클리컬, 이미 소비재 단에서는 일제히 오랜만에 강한 초록불을 켜줬고요. 다만 이번 주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계속해서 강세 보였던 디펜시브 섹터,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에서는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렸던 코카콜라, 코스트, 고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약세 이어갔고요. 월마트 실적 부진이 나온 이후로 약세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오늘 있었던 뉴욕 행사에서 AI 비서인 알렉사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있고요. 최초로 이용 요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아마존의 부사장은 이날 있었던 행사에서 월 구독료 알렉사 플러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9 99센트의 요금을 내야 하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수년 동안 집중해왔던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 가시화되면서 투자자들 매수세가 몰렸고 아마존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후보지로는 텍사스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 메타의 최고위급 임원들이 이미 후보지 예정된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다고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메타 측에서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일단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매수세는 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주가도 큰 폭의 하락이 또 한 번 연출됐는데요. 테슬라 단기적인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도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다만 6월부터는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나올 수 있을 걸로 봤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있는 로보택시 공개가 6월에 있기 때문에 이때를 전후해서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빅테크 관련 주가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부터 체크해 보시죠. 시간 외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마감장 $214 30센트로 전날 대비 $1 50센트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알렉사 플러스 AI 서비스에 대해서 구독료를 받게 되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몰렸습니다. 물론 장중에 그리고 장 초반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후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은 조금 떨어지는 움직임 나타났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AI 데이터 센터 건립 관련 소식이 있었던 메타입니다. 물론 요즘 같은 시기에 2천억 달러나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득이냐 실이냐는 투자자들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일단 오늘장에서 투자자들 이득이다라는 쪽에 손 들어줬습니다. 2.5%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673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증권가에서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오늘 바클레이즈에서도 당분간 주가 상승 동인이 없다고 얘기했죠. 오늘장에서 4%까지 떨어졌고요. 마찬가지 전강 후 약장세를 보였습니다. $290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장 특징 있는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있는 종목 4가지였는데요.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최근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속했었죠. 상장 폐지 위기를 드디어 넘겼습니다.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회계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난해 8월부터 공매도 리서치 업체에서 해괴 의혹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롤러코스터 장세 나타났고요. 오늘 SEC의 관련 보고서, 딜레이되던 보고서를 드디어 제출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실적 발표 있었던 로우스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로우스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를 경쟁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개조하는 데 필요한 DIY 관련 제품을 팔고 있는 업체죠. 최근 시장에서 주택 관련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는 가운데 홈디포와 함께 로우스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 주가 상승세 나왔고요. 경쟁사인 홈디포가 전날 8개 분기 동안 계속되던 실적 하락세를 멈추는 개선세를 보였는데 로우스도 동반해서 괜찮은 실적 보여줬습니다.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CEO가 향후 주택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 점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G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업체죠. 최근 수익률과 매출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금을 25% 인상하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도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GM은 일단 한 주당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25% 인상해서 15센트를 지급한다고 밝혔고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올해 2분기 중에 20억 달러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경쟁사인 포드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엠로빈입니다.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엠로빈의 광고 플랫폼 AI 소프트웨어인 엑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내용의 리포트였는데요. 해당 리포트 공매도 보고서가 2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엑손이 사기성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사기성 기술이다. 그래서 카드로 만들어진 집 같다. 견고해 보이지만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표현을 적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메타의 정보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 또 사용자들의 정보를 악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요. 관련 특징주들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회계 보고서를 SEC에 제출하면서 나스닥 상패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12% 급등하면서 51달러 선의 거래 마쳤고요. 장외, 시간외 거래에서도 0.8%대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체크해 보죠. 좋은 실적을 발표한 로우스입니다. 장중에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마감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보합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도 시세 확인해 보죠. GM의 마감가입니다. 오늘 투자자들을 위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그리고 한 주당 배당금을 높여 잡는다는 내용을 발표했죠. 48달러 46센트로 거래 마쳤고요. 3.75% 상승했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현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엠로빈입니다. 엠로빈도 급락이 나왔죠. 공매도 관련 보고서가 2개 발간되면서 12% 급락했고요. 331달러 거래 마쳤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간 반등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선물 가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시장에서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기 침체의 징조라고 불리는 이른바 불길한 징조입니다. 바로 장단기 국채 금리, 국채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 건데요. 미국 정부 10년 채권물 중장기 국채인데 이것이 단기 금리 채권보다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4.245%를 기록하면서 4.3% 아래로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반대로 단기 채권인 3개월물도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채권 3년물 수익률입니다. 앞서 살펴본 10년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죠. 4.304%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지기 마련인데 이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됐을 때에는 대표적인 시장 경기 침체의 신호로 봅니다. 항상 이 지표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선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금 가격도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빅테크주들이 상승을 초반에 줬기 때문에 주춤하나 싶었지만 결국 상승권에 거래되고 있네요. 0.4% 상승하고 있는 골드 선물 가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선물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예상치보다는 덜 줄어들었습니다. 국제 유가는 68달러 선에서 약간 더 낮아졌는데요. 60달러 선의 하향 안정세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 그리고 선물 가격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믿을 건 엔비디아뿐일까요? 오늘 장 마감 이후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하면서 간밤 뉴욕 증시 등락을 오갔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나스닥이 오름폭을 보인 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연말에 대한 증시의 낙관론을 계속해서 펼쳐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3대 지수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돼서는 S&P 500 기준으로 현재보다 약 9% 정도 상승한 상태로 마감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의 관세 발표나 일자리 감축 그리고 정책 변경 등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연말에는 추가 상승에 성공할 것으로 월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식 전략가와 분석가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였는데요. 이들은 연말 S&P 500 지수의 목표가를 6,500포인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조사됐던 예측치와 동일한 상황이고 현재 지수 대비해서는 9%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연속으로 20%를 초과하는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였죠. 다만 올해 들어서는 현재까지 1% 내외의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전략가들은 견고한 기업 수익 성장이 결론적으로 주식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주기를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세의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가중된다면 위험 요소는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아메리 프라이즈 파이낸셜의 수석 시장 전략가는 이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긴 하지만 기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죠. 전날 발표됐던 2월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3년 반 만에 가장 급격한 속도로 악화되면서 12개월 인플레이션의 예상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직원 감축 계획도 최근 몇 주간 수천 명의 미국 정부 직원이 해고됐지만 이런 일자리 감축도 아직 공식적인 데이터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3개월간 주식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최소 10% 하락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을 받은 전문가들은 19명 가운데 13명이 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올해 너무 많은 미지수들이 아직도 시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조금 더 긴 그림에서 놓고 봤을 때 S&P 500을 비롯해서 뉴욕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월가의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당장 이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놓고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월가의 이 엔비디아의 실적 어떨지 전망치들 같이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딥시크 쇼크 이후로 발표하는 M7 기업의 첫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엔비디아가 제시한 것보다 월가에서는 더 긍정적인 엔비디아 4분기 매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380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85센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한 수준이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195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GPU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는 지난해 말 블랙웰 AI 칩을 출시를 했지만 내부 결함으로 현재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들은 클라우드 기업들의 자본 지출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18억 달러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블랙웰 시리즈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75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캔터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는 200달러, 에버코어 ISI는 190달러로 엔비디아 목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젠슨 CEO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딥시크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는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최근 몇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죠. 이런 부분은 투자자들의 경계감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우선 ABC 뉴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S&P 500 지수의 전체 수익률 중 5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끼쳐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엔비디아의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엔비디아 다만 시간 외에서는 1%대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간밤 화제가 됐던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였습니다. 이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강요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지 현장의 영상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On the EU tariffs, Mr. President, have you just made a decision on what level you will seek on tariffs in the European Union? We have made a decision. We'll be announcing it very soon, and it'll be 25%, generally speaking, and that'll be on cars and all of the things. And European Union is a different case than Canada, different kind of case. They've really taken advantage of us in a different way. President Zelensky is going to be coming on Friday. That's now confirmed, and we're going to be signing an agreement, and that'll be on rare earth and other things. The previous administration put us in a very bad position, but we've been able to make a deal where we're going to get our money back, and we're going to get a lot of money in the future. And the damage has been done. We've lost millions of people due to fentanyl. It comes mostly from China, but it comes through Mexico and it comes through Canada. And I have to tell you that, you know, on April 2nd, I was going to do it on April 1st, but I'm a little bit superstitious, so I made it April 2nd. The tariffs go on, not all of them, but a lot of them. And I think you're going to se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amazing. We've been taken advantage of as a country for a long period of time. We've been tariffed. We support Canada.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핵심 요소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럽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한 이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다라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또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신 것처럼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밝힌 이후에 관세율은 25%일 것이라고 전했고 또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는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간과 텀이 남아있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계속해서 공식 석상에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 재확인시켜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테슬라는 다시 한번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4%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 $300 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장 초반에 포착이 되긴 했지만 아쉽게도 $300를 밑돈 채 결국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부터 중국에서는 이 새로운 신형 모델 출시가 됐죠.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의 경우 3월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내용은 전해졌고요. 일단 주가 하락이 최근에 빠르게 나오면서 최근 한 달 사이 20% 넘게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는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여전히 선두주자로 테슬라를 꼽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분석을 내놓은 증권사 총 53곳이 있고요. 그중에 7곳이 강력 매수 그리고 16곳은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9곳은 테슬라에 대한 시장 수익률 하회와 4곳은 매도 의견 그리고 나머지 17곳은 보유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의 전망치 같은 경우 평균 목표 주가가 $338이기 때문에 현재 종가 대비해서는 15%가량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더 높은 목표 주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일 테슬라의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투심의 전환점이 오게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와 함께 연일 가격이 빠지는 곳은 또 암호화폐 시장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간밤에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왔죠. 4% 정도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어제 86,000달러대 머물렀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84,400달러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기관들의 현물 ETF의 매도량이 있겠는데요. 지난 2주 동안 기관들이 사들인 비트코인의 매수와 매도 물량을 놓고 봤을 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매도가 된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현물 ETF를 담고 있는 기관들 안에서 비트코인의 유출 물량이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실제 현물 가격도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금 돌아설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 네, 강민정의 사인 시작하기에 앞서서 엔비디아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좀 전해드리고 사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지난 4분기 실적 EPS 한 주당 89센트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내놨고요. 또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393억 달러 기록했고 마찬가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시간 외 거래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중에는 3% 넘는 강세로 마쳤는데요. 130달러 27센트 선에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는 약간의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0.64% 하락합니다. 엔비디아 특히 AI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은 35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만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출애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강민정의 사인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술주들의 상승 랠리가 지속됐죠.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미국 기술주들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기술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고점에 있었던 미국 빅테크에 차익 실현을 하고 중국 테크 수요로 갈아탄 투자자들도 꽤 많았는데요. 더 저렴하고 더 강력한 중국 기술이 미국 기술주를 위협하고 있다는 불안 심리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시장 최강자라고 불리는 엔비디아도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표한 가운데 중국 기술주 랠리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저렴하고 더 강력한 중국 기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AI일 겁니다. 지난해 말에 우리에게 공개가 됐고 그러면서 중국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를 본격적으로 촉발한 게 바로 저가형 AI인 딥시크였습니다. 오픈 AI와 비교가 많이 되고 회자되고 있죠.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딥시크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픈
AI는 엔비디아의 칩 가운데서도 고가형에 해당하는 H100을 사용했고 딥시크는 대표적인 저가 반도체인 H800을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H800 GPU를 시간당 $2에 저렴하게 임대해서 단 2달 훈련을 마쳤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중국 기술주의 매수세를 촉발했습니다. H100 같은 경우에는 칩 하나당 가격이 $30,000에 육박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H800은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오픈 AI는 이 고가 반도체를 16,000개나 사용했고 딥시크는 H800을 2,000여 개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훈련 비용, 개발 비용과 관련해서는 딥시크 측에서 $557만 들었다고 밝혔고 오픈 AI 쪽에서는 개발 비용에 대해서 오피셜리 오픈한 것은 없지만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70억 훈련 비용에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억 $557만, 약 125배 이상의 차이입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물론 딥시크가 이 자료를 충분히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의견 분분합니다. 그리고 $557만 라는 수치도 많이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나오는데요. 비슷한 상황은 전기차 딴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테슬라 이번 주 주가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중국에서 오토파일럿 FSD 업데이트가 있었고 수년간을 기다린 업데이트였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일단 지난 수년 동안 회사가 광고해왔던 성능에 전혀 미치지 못했고 또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 SNS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 실망스럽고 오히려 중국 본토의 자동차 업체들이 제공하는 비슷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다는 이야기도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받는 가격은 $9,000입니다. 그런데 샤오미에서는 무료로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하기만 하면 스마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9,555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성능의 자율주행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기술은 FSD가 어느 정도 제한된 기능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테슬라 악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율주행 업데이트가 있었던 전날에는요, 대규모 리콜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2가지 모델에 대해 파워 스티어링 결함으로 인해서 37만 대 가까운 모델을 리콜한다고 밝힌 겁니다. 여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실적도 매우 좋지 않았죠. 지난 4분기 실적 순이익을 기준으로 23% 급감했고요. 이 같은 상황은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부상하면서 함께 시세를 줬던 주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트럼프 효과로 올랐던 상승분을 최근 모두 반납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반대로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술주, 대표적으로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투자를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매기가 몰렸었죠. 사진은 알리바바의 회장인 마인 CEO입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알리바바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을 클라우드와 AI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75조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입니다. 여기에 중국 정부에서도 기술 산업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주가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차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실적도 테슬라와는 달리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 4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 자릿수 폭증이 나왔죠. 239%나 오른 겁니다. 차트 보시면 주가가 고점에서 물론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 금액 지출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살짝 눌리긴 했지만은 추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테크주에 비하면 여전히 주가도 당당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월가에서도 줄줄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는 기존 $100던 목표 주가를 $180로 $80나 파격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기술주들의 강세 결론적으로 단기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오늘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엔비디아가 또 실적을 발표했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매도로 시간 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젠슨 황 CEO가 딥시크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 급락이 나온 것과 투자자들이 파동을 겪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것 그리고 시장 과민 반응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 기술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는 엔비디아. 오늘 실적도 그리고 향후 실적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민정의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트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1월 신규 주택 판매 급감, 인투이트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6시 20분에 그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그 6시 20분을 지나서 할 수가 없어서 저는 못 보고 대본을 드렸는데, 제가 오는 길에 항상 이 시간에 그 교육방송에서 하는 영어 프로그램 듣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매일 이제 저기 영어 회화를 이 경제 뉴스를 갖다가 해줘요. 그래서 뭐 오늘 인텔이랑 엔비디아 얘기를 영어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인텔하고 엔비디아 뭐 역사를 얘기하면서 인텔이 예전에는 황제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협업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쓰고 인텔의 CPU 칩을 탑재한 컴퓨터를 엄청나게 팔아서 제왕 역할을 하다가 모바일 시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모바일의 CPU 같은 경우는 AP라고 불린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렇게 영어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AP 시장에서는 이제 그 애플은 자체 칩 써버리고, 그렇죠? 통신 칩은 퀄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입지가 좁아졌죠. 거기다가 이제 GPU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가 뜨고 다우존스 30에서 인텔이 빠져나가는 굴욕까지 당하고, 그렇죠? 엔비디아가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CEO까지 교체되는 상황.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이어가지고 단 하나의 그 안도감을 주는 게 미국 기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죽이질 않는다는 거죠. 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엔비디아는 30배를 갔다. 뭐 이거를 이제 영어 표현을 해주던데 진짜 좋더라고요. 영어도 배우면서. 근데 그걸 듣고 오는데 이제 6시 20분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저도 보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안심하는 뭐 실적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텔 엔비디아의 이 지금 역사를 보면은 진짜 예전에 그렇게 황제였던 인텔이 이렇게 몰락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그 시절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엔비디아를 무시하고 짓밟던 시절이니까요. 근데 지금은 위치가 완전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도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인텔이 그 당시에 정말 황제 역할을 했던 그 황제 자리에 엔비디아가 앉아있단 말이죠. 근데 누누이 지금 그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인텔도 그러했듯이 그렇게 자기가 쇠락할 것이라는 걸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몰랐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황제 대접을 받고 다 축하해주고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저기 멀리 무인도에 있어서 소리가 들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같은 이 기술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특히나 기술의 발전은 자신이 있는 거기 속해 있어도 그 정도 어느 정도의 속도인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빠르게 변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생성형 AI의 경쟁을 보세요. 오픈 AI의 챗GPT가 뭐 정말
거의 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다 휩쓸 줄 알았더니면 갑자기 또 뭐 딥시크가 나오고, 근데 또 딥시크가 나왔더니 그거에 대한 어떤 논란거리, 뭐 개인정보를 빼간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그록3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고 나오고, 다시 또 이제 생성형 AI의 경쟁, 또 이제 불이 붙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싸움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는 지금 해자긴 합니다. 이런 생성형 AI의 전쟁 속에서 저 무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죠. 골드러시 시대에 곡괭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거의 청바지 입고 가서 뭐 기념사진 찍는 거 말고 뭘 하겠어요. 금광을 팔려면 곡괭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곡괭이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좋은 곡괭이. 남들은 쇠도끼로 지금 그걸 파고 있는데, 저 엔비디아 금도끼 없으면은 지금 파지를 못해요. 그럼 똑똑한 AI가 못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인텔도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블랙을 지금 뭐 발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액침 냉각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구가하면서 잘 나갈 때, 그때 더욱더 다지면서 후발주자들의 어떤 저기 추월을 완전히 막아야 된다. 그러면 더욱더 오래 갈 수 있겠죠. 오늘 오면서 한 생각이고요. 자, 미국 신규 주택 판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연율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는 건데, 65만 7천 채 나왔죠. 68만 채가 예상이었어요. 이 중요도가 높은 지표에 속하거든요. 지금 뉴홈 세일스는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 건설된 주택 판매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판매라고 있잖아요. 기존에 이그지스팅, 기존에 있었던 지어진 낡은 집들, 지어진 지 한 달 됐으면 낡은 집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요 퍼센트지로 치면 80%를 차지합니다. 당연하겠죠. 기존에 지어진 주택이 많으니까. 아무리 뭐 LA 산불이 일어나서 다 없어지고 해도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많으니까 지어진 집이 많죠. 그게 80%고 이제 신규 주택 판매가 20%를 차지하는데, 좀 더 트렌드를 나타내는 데는 신규 주택 판매가 더욱더 중요할 수가 있죠. 왜냐면 신규 주택, 우리 이 계약 관계는 다 똑같아요. 부동산은 자금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방에 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개사를 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계약금을 낼 당시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이잖아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그 시중의 금리를 반영해서 대출도 받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 판매는 가장 최근의 모기지 금리를 반영해서 계약서가 작성되는 날 신규 주택 판매가 나오는 거죠. 근데 기존 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이 판매가 되고 나서 나오기 때문에 그 계약을 했을 당시는 한참 전이에요. 우리 뭐 한 3개월, 2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2, 3개월 전에 모기지 금리로 했던 계약이 지나고 도장을 완전 찍고 이제 집을 넘겨받아서 기존 주택 판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잠정 주택 판매가 있잖아요. 이거는 잠정적으로 주택 판매가 된 거예요. 이미 된 건데 뭐 최종적으로 돈이 안 넘어갔던가 집으로 안 들어갔던가 이거예요. 이제 기존 주택 판매로 이어질 것이죠. 잠정 주택 판매는. 이제 신규 주택 판매는 전체의 2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더욱더 동향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신규 주택 판매가 더 중요도가 높은 지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예상치 하회했죠. 자, 예상치 하회에서 이렇게 지금 꺾여서 내려갔습니다. 65만 7천 건. 지금 이 2024년도 10월, 11월, 12월, 1월 했을 때 지금 예상치 하회 3번 나오고 예상치 상회는 2025년도 1월 달에 발표되었던 2024년도 12월 달치가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이거는 연으로 환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센트지로 보면은 전달 대비해서 무려 10.5%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하회한 거냐면 예상치는 2.6%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폭이 2.6이었는데 10.5로 5배나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YOY로 연율로 하면은 전년 대비해서는 1.1% 정도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2달 연속 증가했었는데 감소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일단 예상치보다 하회가 폭이 깊었다는 게 지금 나쁜 일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 개가 지금 결국 나머지 신규 주택 판매마저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아까 말한 세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기존 주택 판매가 있고 여기 펜딩이라는 거는 잠정이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잠정이고 요 노란색이 이그지스팅이니까 기존 주택 판매고, 기존 주택 판매랑 잠정 주택 판매는 이미 2022년에 꺾여가지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신규 주택 판매가 계속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새롭게 집을 사려는 수요가. 근데 새롭게 집을 사려는 수요조차도 지금 박스권 하단부로 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얘도 깨져버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80%를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는 이미 여기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근데 더 트렌드를 반영하는 20%, 요것마저 깨져버리면 이제 주택 판매가 전체적으로 침체에 빠져버리는 지금 격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예상치 하위가 나면서 끌어내렸는데 다음 달에도 만약에 여기를 내려가서 붕괴를 시키고 밑으로 가버리면은, 그러니까 65만 채 수준이 깨져버리면, 그렇죠? 65만 채 수준으로 깨져가지고 60만 채로 가버리면은 이제 기존, 잠정, 신규 다 망가지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물가가 계속 지금 에그 인플레이션 뭐 다 암탉을 집에서 키운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식탁 물가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집값이 너무 높고 모기지금리가 너무 세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살 수가 없을, 새롭거나 기존에 있던 주택이거나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물가 인플레이션. 우리가 지금 계속 1년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는 거잖아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부터 쭉 봤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금 치솟아서 높게 나와가지고 가게가 부담을 엄청 느끼고 있네. 이거 했고 거기서 에그 인플레이션에 주도를 하는 거 또 봤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도 서비스업에 지금 PMI가 50을 깬 게 수치가 나와버리고, 거기다 이제 주택 판매조차도 이제 의식주에서 식하고 주가 지금 완전 흔들려 버리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식품은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비싸서 못 사고, 주택 가격도 지금 너무 올라가가지고 지금 못 사가지고 주택 판매가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주택이 판매되었는데 가격이죠.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이렇게 급등해 버렸어요. 지금 이게 중간 가격인데 지금 41만 5천 달러였는데 이 지금 44만 6천 달러까지 급등을 해가지고 이 수치가 2022년도 초반 가격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주택 가격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여기서 주택 가격이 무너질 뻔했죠. 박스권 하단부가 무너졌죠. 근데 여기서 다시 지금 위로 치솟아서 이렇게 되면은 또 물가가 지금 흔들릴 가능성, 이렇게 물가가 지금 흔들려 버리면은 이건 특히 주택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하죠. 집이 있고 뭐 에그 인플레이션이나 계란을 안 먹던가 암탉을 키우면 되는데 이 주택은 이 값이 오르면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주택 가격 중간 가격이 44만 6천 달러로 급등했다는 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급등을 하더라도 금리라도 낮아야 되죠. 금리가 싸면은 조금 가격이 올랐어도 장기로 대출해서 어떻게 버티면 되는데, 문제는 모기지금리가 치솟아서 7%를 넘겨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이 새로운 신규 주택 판매잖아요. 신규 주택 판매랑 이 지금 요 금리랑 모기지금리 요거랑 그래프가 일치해요. 그렇죠? 완전 딱딱 시점까지 일치하진 않지만 전체적인 모습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떤 모습이죠? 모기지금리가 내려갈 때, 내려가야 저기가 약간의 시차가 있죠. 여기서 약간의 시차, 여기 보시면 모기지금리가 올라가면은 신규 주택 판매가 급락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있죠. 이런 부분. 근데 지금 모기지금리가 또 급등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또 내려갈 확률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중간 가격은 급등해 버렸는데 모기지 금리도 오른다. 근데 문제는 이게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올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지금 있나요? 얘기가 나오는 게. 금리 인하를 한 번이나 할까 말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했어도 모기지금리가 오르는데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없으니까 모기지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 그 소비자들은, 주택 그 구매 예정자들은 금리가 너무 높고 주택 가격, 중간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살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뭐 전세, 월세, 전세 대전은 없지만 월세로 얹혀 살고 있더라도 지금 계란 가격에 지금 뭐 저 후들후들 거리고 있는데 집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모기지금리가 7%가 넘어가 버리고 가격이 엄청 급등해갖고 손을 못 대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자, 엔비디아가 이제 장후에 나오기 때문에 6시 20분에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 장전에는 로우스가 나왔는데 어제 홈디포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홈디포 보셨어요? 기억하세요? 동일 매장 매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잖아요. 처음 오랜만에. 로우스도 동일 매장 매출이 오랜만에 플러스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게 긍정적이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인투이트 이거 어제 장후에 나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투이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예요. 회계 그리고 뭐 격리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세금, 세무 회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여서 요 대부분의 기업 담당자들이 요거를 사용합니다. 안 그러면은 예전에 무슨 격리 아가씨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막 수기라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프로그램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회사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17% 증가해서 3.96 빌리언 달러 나왔습니다. 순이익도 플러스 33% 아주 좋죠. 주당 순이익 1.67로 34% 증가했고요. 조정을 해주니까 26% 이것도 증가했습니다. 1.67이었는데 주당 3.42미로 거의 2배가 뛴 거 보니 조정해주니까 다른 일회성 비용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이죠.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여기 세무회계 시스템 가장 많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프로텍스 6.9, 컨서머 소비 부분이 12.8, 그다음에 크레디트 카르마 이 부분이 12.9입니다. 자, 대부분이 그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매출액하고 이 매출액하고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30.57 정도 오르면 725.50이 도달되는데요. 상당히 목표 주가가 지금 높게 잡혀 있는 모습이죠.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되려면 30% 상승해야 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의견이 스트롱 바이예요. 그리고 거기도 숫자도 꽤 많아요. 16개 의견이 있는데 원셀이 있긴 하지만 마이너리티 리포트고요. 13바이가 지금 나왔습니다. 스트롱 바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월봉을 준비했는데 정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로나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은 더 올랐어요. 근데 저번에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 며칠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됐나요? 캐시우드의 몰락과 함께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은 2020년도 이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가격이. 근데 캐시우드는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걸로 본 거예요. 근데 종목이 인투이트가 아니라 줌이었던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인투이트도 사실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과 약간 다르지만 같은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이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재택근무에 유리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 떴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버리면은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막 재택근무해서 막 줌으로 주고받던 게 그렇게 미래가 확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인투이트라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달랐던 거죠. 줌비디오는 무조건 화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화상으로 세무회계를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전 세계 기업들이 그냥 늘어나면 됐던 거죠. 단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너무 떴다가 주저앉은 부분이 있었지만 줌처럼 무너지진 않았던 거죠. 거기서 결정적인 지금 주가의 차이가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50개월 선이죠. 결국 50개월 선에서 엄청나게 거의 1년을 지금 다진 다음에, 그렇죠? 여기서 뚫릴 뻔했죠. 1년을 쑤셨는데 안 뚫려가지고 여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20개월 선으로 한 단계 올라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최고점인 700달러 도전에 나선 겁니다. 자, 이런 세무회계 프로그램과 줌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3년의 상황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인투이트라는 종목은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각도 항상 얘기했죠. 올라갈 땐 가파르고 내려갈 땐 완만합니다. 다시 한번 가파르게 에너지가 나온다면 700달러 돌파도 가능한 이런 모습이죠.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평입니다. 아까 전에 뭐 미국 소비자들 얘기했지만 모기지 금리 7%가 지금 돌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도 오르는데 쉽사리 그런 높은 대출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습니다. 달걀 가격 감당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 모기지 때문에 목이 탄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했던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그 전날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 증시는 잘 버텼습니다. 코스피가 0.4% 그리고 코스닥이 0.2% 각각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 덕분에 3거래일 만에 양지수가 모두 오름채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금리 인하를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하자 금리 인하 수혜 섹터들이 어제장에서는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데요. 오전장 때는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오름폭이 있었고 오후 들어서는 게임이나 인터넷 관련주들의 상승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종목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나 이 2차 전지 쪽으로 대장주들이 이름을 올린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페24가 긍정적인 호실적을 시간 외에서 발표하면서 그 전날 시간에 상한가 안착했던 만큼 지켜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27% 급등한 채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냈고요. 외인과 기관들도 어제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릴 만큼 강한 매수 흐름이 들어왔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어제 중요한 테마 중 하나였던 재건 테마의 대동기업 같은 경우도 15%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그리고 개별 소식이긴 합니다만 GI 이노베이션도 이 신약 후보 물질과 관련된 이슈와 함께 어제장에서 10% 오름폭 보이며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은 어떠했을까요? 어제 장을 함께 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2차 전지나 재건 그리고 STO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죠. 악재를 버텨내고 어제장에서도 오름폭을 보였던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전고체 이슈와 함께 지속적인 연속 시세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장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현대그룹과의 로봇용 배터리 동맹 소식이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강한 상승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그 로봇 안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이번에 삼성과 현대차가 로봇을 위한 배터리 동맹을 맺자 관련주들이 또 두 자릿수 이상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MOT 같은 경우는 상한가 바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재건 관련주들도 연일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 서명 예정이 예고가 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는 28일이면은 워싱턴을 직접 방문해서 이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 덕분에 대동이라던가 다른 관련주들이 재건 쪽으로 해서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STO 관련주들은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세의 약세로 인해서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보였었는데 이날장에서는 새로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기존 정권에서는 이 STO 법제화와 관련된 부분을 올 연말까지 미루겠다라는 기조를 보여줬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에 예정된 STO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 핑거가 13%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STO 법제화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로 불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간담회 참석 소식 덕분에 어제장에서 잠깐 반짝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해당 섹터 안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우리가 지켜볼 이슈와 종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시간 외에서 상한가 갔던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대명손호그룹이 TA항공 최종 인수 진행을 했습니다. 예림당이 이 대명손호그룹에게 매각을 결정을 했고요. 결국 대명손호는 지분율 54%로 경영권을 획보하게 됐는데 티웨이홀딩스 해당 소식으로 어제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유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해진 또 다른 소식 중에 하나는 오늘 조선 쪽에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슈였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는 3월 한국의 조선소를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국 방문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을 직접 방문한다라고 하고요. 현재 미국
쪽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군함 건조라던가 유지 보수 쪽에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도 아직 추가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국방장관이 직접 조선도를 방문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신규 군함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또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 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것 같고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린 채 정말 오랜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름폭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일단 매출치와 EPS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모두 웃도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줄여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주관사로 두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에 매출을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만 140%의 증가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다만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이던스는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지만 마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엔비디아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엔비디아 CFO 같은 경우는 블랙웰이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간 외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시간 외에서 장중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는 하락한 채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2.5% 시간 외에서도 오름폭을 키운 채 변동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간으로 현재 시각 기준 이제 어닝콜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우리가 해소될 수 있을지 코멘트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AI 설비 투자와 관련된 피크 논란이라던가 블랙웰이 추가적으로 증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소식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엔비디아 실적까지 잘 받아들였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건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시장에는 우호적인 데이터로는 작용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연 PC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올지 내일 시장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의 개장 상황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조금 컸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S&P, 다우, 그리고 나스닥 지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계속됐습니다. 오전장에서 강세로 출발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하락으로 반전을 했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변동성은 확대됐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다우가 내림세로 나스닥이 0.26% 강세로 S&P 500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선에서 거래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이날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강세불을 켜줬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테슬라는 다만 이번에도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131달러, 3.67%의 강세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실적이 발표됐죠. 뉴욕 증시 마감된 이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일단 예상치를 3.3%가량 상회했습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분기 실적이 22개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다만 이같이 실적이 발표된 직후에는 애프터마켓 시간외 거래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다가요. 현재 구간에서는 시간외에서도 매수가 쏠리면서 2% 가까운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은 3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380억 달러였는데 예상 3%가량의 시장치 상회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한 주당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한 주당 84센트의 EPS를 예상했는데요.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89센트로 더 나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성명을 내고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어메이징, 놀랍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AI가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다,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주택 판매가 있었는데요. 1월 신규 주택 판매는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65만 7천 채를 기록했고요. 부진했던 이유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성 요인입니다. 날씨가 기록적으로 추웠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미국에서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자가 7%대 고점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요자들의 구매 의사가 철회된 것이 나타났고, 여기에 더해서 주택 가격도 기록적인 수준에 있기 때문에 희망 수요자들의 수요가 위축되는 국면이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원유 재고도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원유는 233만 배럴가량 감소하면서 원유, 국제 유가 가격도 60달러 선에서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이날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만한 이슈,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일컬어지는 장단기 국채금리의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단기 국채금리인 3개월물 4.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졌습니다. 0.049 빠지면서 4.246, 그러니까 4.3 아래로 수익률이 내려간 겁니다. 통상 국채금리는 만기가 길수록 수익률이 상승해야 하는데, 더 높아야 하는데 반대로 단기물과 수익률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월가에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경계 침체 시그널로 삼고 있던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 오늘 나타난 겁니다.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는 지표입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금 가격도 0.4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국제유가 68달러 78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빅테크 그리고 종목 이슈 있는 종목 보기 전에 오늘 11개 섹터 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7 빅테크 종목들 이번 주 증시에서의 부진을 딛고 대체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3% 넘는 종가 마감했고요. 시간 외에서도 초록불 켜주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더 올랐습니다. 5%대 강세 시현했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초록불을 켜냈는데, 오늘 시총 1위 종목인 애플 그리고 구글,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는 오늘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동안 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좋았던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었죠. 오늘 장에서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카콜라 1%가량의 하락, 코스트코와 월마트도 2% 그리고 1% 각각 약세장 시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겠죠.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지는 못했습니다. 3%가량 상회를 했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 초반에는 투자자들이
약세에 한 표를 던졌고요. 다만 블랙엘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이 CEO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놀라운 수요를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AI 기술도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웠습니다. 또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번 분기 가이던스인데요. 엔비디아에서는 2월에서 4월 사이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존 예상치보다 약 2%가량 더 높여서 잡았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 매출 가운데 50%가 블랙웰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4% 오른 종가로 마쳤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2%가량의 초록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타입니다. 메타는 2천억 달러를 들여서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거라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메타 측에서는 아직까지 추측 보도일 뿐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투자자들은 매수에 한 표 던지면서 2.5%가량 상승불 켰고요. 이 메타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애리조나 그리고 텍사스 등의 이미 최고 임원급의 인사들이 현장 방문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데이터 센터 일부에서 임대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분석이 나오는 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강한 약세불을 켰습니다. 4%가량 오늘도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월가에서는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바클레이즈에서 분석을 했고요. 해당 애널리스트는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의 동인도 없다고 봤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6월 들어서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로보택시의 공개가 있는 만큼 6월을 전후해서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키웠고요.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빅테크 외 이슈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SEC의 회계 보고서를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나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흐름이었는데요. 롤러코스터 장세를 지속하던 슈마컴 12%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로우스입니다. 주택 개조 관련 업체고요. 2%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홈디포에 이어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최근 주택 관련 지표가 둔화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CEO는 주택 개조 시장이 올해 계속 밝지 않다고 밝힌 점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GM입니다. 최근 업계에서 매출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을 위한 보상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배당금을 한 주당 15센트로 기존 대비 25% 인상해서 지급하고 포드, 경쟁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60억 달러 프로그램으로 신규로 시작하고요. 60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는 2분기 이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엠로빈입니다. 12% 폭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두 건의 공매도 보고서가 보고가 됐는데요. 엠로빈이 운영하고 있는 AI 광고 소프트웨어인 엑손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기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정보를 악용한다. 여기에 더해서 메타의 정보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중 12% 급락 장세를 펼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요약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2월도 이제 이틀 남았네요. 자, 오늘 뉴데일리 신문에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와 있는지 지금부터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톱 기사, 그러니까 1면과 오늘 3면에 걸쳐서요. 이 한한령 관련된 어떤 지금 한국에서 좀 국내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좀 현재 중국의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데일리 베이징 특파원이 지금 현재 르포 기사를 올린 거를 탑 기사로 좀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뭐 르포 기사니까 뭐 약간 좀 랜덤하게 사람도 만나서 인터뷰도 따고 그다음에 이 분위기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 좀 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일면 쪽에서 오늘 좀 내용을 좀 가져와 본 얘기는 20대 한 중국 여성을 인터뷰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요. 한류 콘텐츠가 만약 우리가 좀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규제가 있으니까 잘 못 보고 싶어도 사실은 좀 불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좀 그런 식인데 이게 만약 합법적으로 유통이 된다 그러면 좀 편하게 한국 콘텐츠들 좀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여성 중국 인터뷰인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뭐 이런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긍정적인 그런 얘기를 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불법 유통 이 문제 해결이 되면 그게 다 이제 국내 기업들한테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니까요. 국내 외교가에서도 이제 10월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그런 전망도 좀 나와 있고요. 이제 3면에 가서 보면 민간 영역에서는 이미 한중 간의 교류가 이미 좀 시작이 되고 있다. 뭐 활발하다고 얘기할 수는 아직은 없지만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례로 든 게 일단 다음 달에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문화사절단을 보낸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베이징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 영화들을 이제 이미 초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담겨 있고요. 작년 말에 조수미 씨가 작년에 조수미 씨가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간히 이렇게 국내 어떤 뭐 가요계라든가 이쪽에 좀 가수나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서 현지 공연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데일리 기사에서도 전면적인 또는 공식적인 한한령 해제 이런 게 중국 정부에서 나올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못 받고 있고요. 또 다음 기사에서는 이제 이 한한령 관련 해제와 관련돼서 주식시장은 이미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엔터, 게임주인데 어제도 화장품주 괜찮았고요. 엔터주들도 요즘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아직 판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재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눈에 띄지는 않는데 상당히 좀 우리 게임 업체들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제 게임주도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사 3면에 나온 다른 기사를 보면 이제 한한령 전에 중국 시장과 한한령 이후 현재 한 7, 8년 근 8, 9년 가까이 지났죠. 이미 7, 8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중국은 다르다라는 점을 또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건데 실제로 한한령이 어느 정도 해제가 되고 나서 우리 뭐 엔터나 게임이나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좀 자유롭게 판매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이데일리가 좀 기획한 이 한한령 관련된 기사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트럼프 관세 폭탄, 다음 표정은 구리다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관세, 그러니까 구리와 관련돼서 뭐 구리 뭐 전체, 그러니까 단순히 원자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리 관련된 상품을 얘기해야지 또 관세를 얼마를 부과할 건지 또 언제부터 부과할 건지 또 어느 나라에 대해서 부과할 건지 등등등 이 관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온 내용까지 거기까지는 얘기가 나온 게 없고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 과정에서 구리도 아주 미국에 굉장히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야야. 여기도 관세를 부과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데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는 이번에 이제 반도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세를 부과할 때 법적 근거가 됐던 무역확장법 232조. 그러니까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지금 관세 부과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미국의 이제 안보 문제를 규정을 해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나 또는 이를테면 그 수입 제한을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조치가 됩니다. 사실 뭐 이게 논리적으로는 뭐 맞느냐라는 말은 많습니다. 어쨌든 뭐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죠. 현재 미국의 구리 수입국은 좀 표가 여기 나옵니다만 칠레, 캐나다, 멕시코, 페루 이렇게 순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중간에. 근데 대부분 사실 3분의 2 이상은요, 3분의 2가 아니라 거의 4분의 3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캐나다 같은 북미, 그 다음에 칠레, 멕시코, 페루와 같은 중남미 쪽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수입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의외로 비중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구리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작년에 5억 한 9천만 달러 정도 이렇게 수입 59억 달러 정도를 594억 달러 정도를 이제 수입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구리 원자재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리와 관련된 제품들이겠죠. 전선 같은 이런 케이블. 그다음에 뭐 구리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제품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제 우리한테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다만 이제 전선이나 케이블 같은 경우는 좀 미국의 이 전력 설비 구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관세를 받더라도 이를테면 미국에 수출을 할 때 가격에 정가를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케이블을 좀 미국은 우리나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이제 증권 면으로 좀 와보면요. 하락장에 걸었는데 속 터지는 개미들. 하락장에 뭘 걸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인버스라고 하는 이제 상품이 되겠죠. 특히 우리는 레버리지 좋아하는 우리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서학개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2배나 3배짜리 레버리지를 막 찾아서 영국까지 가가지고 투자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도 그냥 이 아니라 이제 2배 이렇게 되는 곧버스라는 표현이 그래서 있죠. 그래서 이런 인버스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올 들어서 시장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하죠. 표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시장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시장 분위기가 더 좀 좋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좋았죠. 20% 넘게 급등을 했었는데 올해 마이너스 4% 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지수도 작년 같지 않죠. 작년에 상하이 지수도 2자릿수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1% 채 안 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왼쪽 보십시오. 코스피 10% 넘었고요. 코스닥은 13%까지 상승률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좀 견조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버스 상품에 투자했던 분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인버스에 2천억 넘게 투자했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상품, 인버스 2배 상품, 이게 이제 곧버스 상품이죠. 이게 전체 ETF 상품 중에서 순매수 2위에 달할 정도로 많이 산 상품인데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7%입니다. 앞서 코스피가 플러스 10%, 코스닥이 13%인 거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17%를 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스닥 하락에 베팅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상품도 역시 마이너스 6%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시장에 대한 방향성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을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이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대형주 쪽으로 좀 주목하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까지는 인버스는 실패다 이렇게 좀 투자 실패다 이렇게 현재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또 증권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빅테크에서 중으로 개미들 머니무브. 이제 머니무브는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미국의 빅테크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뭐 순매수했느냐 얘기 나올 때마다 표를 쫙 보면 뭐 1위부터 5위,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다 미국에 있는 개별 종목,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죠. 팔란티어. 그리고 이제 이들 종목의 2배 또 3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게 사실 대부분 많았는데요. 자, 표 한번 보시죠. 화면에 나옵니다만 미래에셋증권에서 최근 17일에서 24일 사이에 미래에셋증권의 고객들이 글로벌 주식 뭘 샀는지 순매수 그 규모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 건데요. 1위가 뉴욕 증시에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ADR을 산 거죠. 이게 249억 달러. 그 다음에 홍콩에 가서 샤오미 그룹 242억 원을 샀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서는 리커전 파마시티크,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AI 의료 쪽 진단업체고,
아멕스, 그다음에 홍콩에서 비아디, 홍콩에서 알리바바 그룹 홀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좀 1위부터 6위까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좀 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요즘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일변도에서 투자가 좀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 주식에 상당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워낙에 좋습니다. 지금 앞서 좀 보셨습니다만 알리바바는 현재 30%가 넘게 올랐고요. 샤오미 35%, 비아디도 33%나 주가가 좀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떤 투자들, 특히 돈은 수익을 따라가는 거니까 중국 쪽 이런 상품, 주식들이나 상품들에 돈이 좀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리스크는 여전히 있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부분 아직 구체화된 게 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쪽으로 간다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일각에서 좀 기대하는 대로 뭐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더 뭐 탄력이 볼 수도 있겠죠. 아직은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이 중국 종목에 투자하는 이분들은 특히 IT주들 중심으로 특히 빅테크와 관련된 준하는 중국의 이런 IT 관련 큰 회사들 중심으로 투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원 유안타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등락을 오가긴 했습니다만 결국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다만 이 증시 안에서도 유독 좀 눈에 들어왔던 종목들과 좀 업종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던 전기차 쪽이나 AI 소프트웨어 등 좀 다양한 부분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가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네. 월요일, 화요일 제법 빠졌었고 수요일 날은 살짝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반등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많이 빠졌던 테크 관련주들, 네.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들이 제법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2월 달의 증시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1월 달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증시 흐름이 나왔었고 2월 달도 뭐 거의 중순까지 괜찮은 듯 했었으나 최근 일주일을 놓고 보면 많이 빠지면서 2월 달이 한 달 동안의 마이너스 수익률, 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의 수익률로 보더라도 많이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펀더멘털적인 이슈도 나오고 있고 네. 또 트럼프의 정권에 따라서 관세 정책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의 이익 증가율이 자그마치 16%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특히 트럼프의 발언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멕시코, 캐나다 관련해서 25% 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 미루고 네. 또 다시 또 얘기했다가 또 미루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은 유럽 쪽이죠. 25%도 관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상당히 미국 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좀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구나. 네. 전략적으로 이용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AI 관련돼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장 1등으로 자리매김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은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거기에 뒷받침돼서 따라갈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단기적으로는 뭐 걱정하셔야 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말씀을 주셨고 또 같이 언급 주시면서 사실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시장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 주셨잖아요.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 시간에 보니까 약 1%대 초반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가기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주 뭐 큰 폭의 뭐 10%씩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선물 전망치가 있었긴 했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적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EPS가 0.84불 예상했는데 네. 0.89 나왔고, 그다음에 매출이 380억 불 예상했는데 393억 불 나왔고요. 또한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341억 달러 예상했는데 356억 달러. 그 전분기 대비해서 자그마치 16%나 상승을 했다. 뭐 또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420억 달러 예상에 430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GP 마진이 70.6%.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의 발언을 들여다보면 AI가 빛의 속도로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블랙웰 관련해서도 역사상 가장 빠른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시크 때문에 엔비디아가 크게 악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과장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가장 강한 칩들이 필요합니다. 네. 계속해서 AI 하드웨어는 큰 폭으로 수요가 필요할 것이고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하드웨어 수요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변동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뭐 관세 때문에 중국에 또 반도체를 팔지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셨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AI 승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 가장 대장주는 엔비디아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서 이런 것들을 또 잘 또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이던스 그리고 실제 발표됐던 실적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나름의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됐었던 AI 수요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일단락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미국 기술주들 위주로 사실 조금 가격 조정이 나왔었고 뭐 더 넘어서 다른 업종들 또한 타격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진단도 내려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대형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제법 받고 있어요. 네. 연초 대비해서. 반면에 중국 쪽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의 트리거 포인트가 뭐였냐면 딥시크였어요. 네. 딥시크 관련해서 발언을 한 사람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형 기술주 한 분의 CEO입니다.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또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AI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걱정을 좀 한다. 그래놓고 과잉 투자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하고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뒤처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드웨어를 까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거는 앞으로 설비 투자는 엄청나게 늘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왜 늘 수밖에 없냐면 마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프로핏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익 마진율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테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죠. 오른쪽 끝을 보시면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이 AI에서 오고 있고 AI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이 어디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생산성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과거의 인터넷 사이클 왼쪽에 보시는 2.4% 연간 상승률, 중간에 있는 사물 인터넷 시대 1.6%입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2.4%고요. 사실 기울기로 보면은 훨씬 더 가파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게 네.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스케이플러 같은 쪽에 보시면 캐펙스, 뭐 말은 과잉 투자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러면 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와 아마존은 보시죠. 2024년도에 뭐 2,220억 달러. 그죠? 근데 그게 올해는 얼마 예상되고 있죠? 3,200. 예, 얼마나 느는 겁니까? 이게 거의 50% 느는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잉 투자 얘기하는 거는요. 결국 자기 자체적인 어떤 경쟁력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관련해서의 마니타이제이션, 즉 그러니까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쪽으로서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로 놓고 봤었을 때 그 100억 달러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과거에 유튜브가 걸린 시간,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보시면 다 보시면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죠? 근데 지금 왼쪽 끝에 보시면 뭐가 있죠? 저게 오픈 AI입니다. 네. 예. 얼마나 걸립니까? 2년 반. 예, 상당히 빠른 이 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AI가 얼마나 빠르게 어답테이션이 일어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느냐 보시면 다음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렇게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컴퓨터고요. 네. 그죠? 그때 이제 IBM이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이제 노란색인데 저게 인터넷. 예,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인 이 대형 기술주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왼쪽 끝에 보시면 점 딱 있는데 네. 저게 AI 유저입니다. 40%. 얼마나 걸렸냐?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과거에 인터넷 사이클이 들어올 때의 성장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복리로서 인터넷 상승률이 자그마치 27%인데 그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시기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그만큼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거기서 이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회사들은 굉장히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투자가 벌써 2024년부터 두 자릿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즉 결론을 내리자면 마지막 장을 보여주시면 결국 앞으로 마진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서는 5%씩 는다. 마진이 5% 는다라는 것은요. 네. ROE가 10%, 20%씩 는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티지 포인트로. 그렇다라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가 2배, 3배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기대하시자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하지만 그게 투자 기회가 되는 것이고 뭐 가장 대표주들이 아무래도 뭐 다 아시는 엔비디아와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시고 단기적인 조정을 좀 마음 편하게 보시는 네.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적도 여전히 좋고 그리고 AI 수요 자체 또 속도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뭐 아직 우리가 의심을 풀 만한 구간은 아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요인 우리가 좀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봐야 되는 걸까요? 네. 자, 우리가 디테일적으로 업종을 들여다봤다면 이제 네. 거시적인 부분이 왜 시장을 흔들었냐면 금요일 날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결국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알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글로벌 이 컴파짓 PMI라고 해서 종합 네. PMI라고 해서 이 숫자가 보시면 2달 연속으로 뚝뚝 떨어지죠. 예, 그래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미시간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센티먼트 지수 보시면 심리 지수 보시면 빠르게 떨어졌어요. 또 2달 연속으로 거의 뭐 64.7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특히 관세 관련된 영향으로서 가장 많은 하락을 했어요. 또 미국의 이 홈세일즈라고 숫자가 보시면은 또 예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고 또 이 소비자 신뢰 지수 또 기대치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걱정을 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들어왔죠. 계속 관세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공무원 자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의 개인들의 소득 증가율은 자그마치 6%가 나왔었고요. 지난달에. 결국 연간 단위로서 소득이 이렇게 많이 는다라는 것은 소비가 식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만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 않냐.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국채금리가 오히려 이런 현상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런 관세 정책 때문에 걱정을 나오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갈 것처럼 했지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금리 내려라 이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4.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서 심리가 실질적으로 소비 감소와 연결되고 소비 감소가 일어났었을 때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건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 장단기 차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면서 오히려 대출이 늘고 있어요. 예, 지금 정상화됐고 정상화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 3.9%대로 상장을 하고 있고요. 또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더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뚝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모습들 아래에서 예대율도 굉장히 낮단 말이죠. 지금 이제 71%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저는 경기가 오히려 더 세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뭐 신용카드 연체율이다, 뭐 심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지금 다음 장을 좀 넘겨주시면요. 과거 2008년과 많이들 이 비교를 하시는데 보시면 2008년도는 어디냐면 저 볼록 올라온 데죠. 네. 저희가 다 2008년도고요. 그 지금 현재는 다 밑에 있죠. 가장 뭐 걱정 많이 하고 있는 이 왼쪽 위에 있는 숫자 보시면은 저게 가장 소득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브래킷으로 따졌을 때 소득 중에서 0에서 20% 사이에 있는 사람들. 네. 보시면 과거에 연체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부채 비율이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30%대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14.7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인컴 브래킷, 그러니까 모든 소득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펀더멘탈은 지금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기는 하지만 아주 천천히 약세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서의 이 경기 침체 지수, 뭐 GDP로 본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또 샤메 법칙, 뭐 다 들어보셨죠? 실업률.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도 올라가고는 있는데 과거에 경기 침체가 왔던 수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거시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숫자로 나옵니다. 보시면 미국의 이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성장률 2.3%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5% 걱정하고 있습니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놓고 보면 거의 뭐 2.7% 이 수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고 있으면 당연히 미국의 경제는 펀더멘털 튼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숫자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정말 높아요. 2.95%.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을 놓고 판단을 하자면 미국 증시가 지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나 펀더멘탈적으로 따라갈 거다라는 거고요. 그 부분을 좀 차트로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S&P 500 아까 말씀드렸죠. 1월 달에 오르고 2월 달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월 달과 2월 달이 다 같이 오르면 아주 마음 편하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앞으로 목요일과 금요일 장이 남았죠. 이 장이 2월 달 전체 장으로서 플러스 전환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그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은 3월 달에 상승을 할 확률이 72.4%.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월 상승할 확률이 93.1%. 연간 단위로 20% 상승할 확률이 96.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지금의 이런 변동성을 참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에 간밤 나와준 엔비디아의 호실적 덕분에 남은 목요일, 금요일 잘 장이 마무리가 돼서 월간 기준으로 좀 상승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 펀더멘탈 여전히 강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겪다 보니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유독 부각되는 게 또 중국 쪽 기업들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돌린다기보다는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부터는 늘려야 되는 쪽 정도.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약 15%, 20% 정말 많이 가져가면 25% 정도. 네. 이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을 좀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지금 차이나 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네. 왼쪽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연간 EPS 증가율이 추가로 2.5% 정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이 7.5%인데 다시 올라가서 결국 9%, 10%대로 올라간다. 자, 이거는 2023년 전의 CAGR, 그러니까 연간 복리 수익률, 복리 이익 증가율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중국이 미국 때문에 위기에 봉착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중국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어서 이 위기가 터지는 시기가 좀 지연될 수 있다. 즉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 2년 안에 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4년, 5년 뒤로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시면 중국의 이 하이테크 부분에 있어서 네덜란드에서 지금 수입하는 규모의 올라감 속도를 보십시오.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모습.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의 생산 부분인데 중국이 2030년까지 가면은 전체 수출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할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겠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클린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GDP 기여도를 굉장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비 투자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게다가 또 중국의 이 민영 기업들의 마진율이 빠르게 급락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겠고요. 네. 과거에 중국은 과거에 일본을 좀 쫓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쭉 계속 넘겨주시면은 일본을 쫓아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주택 관련된 위기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정부의 부채 비율이 좀 빠르게 상승할 것 같아 보이는 네.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결국 일본이 딜레버리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중국도 했었는데 네. 중국도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미국과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떨어지고 네.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이나 어떤 이 장기적인 이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걱정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인 건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국 증시가 선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배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아무래도 미국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가장 높게 가져가야 되는 75%를 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의 80%. 그리고 이제 신흥국의 20% 정도인데요. 신흥국 아래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업종을 좀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업종인데요. 그 업종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AI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신성장 업종들이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또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증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전략 유동원 본부장과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켓 시그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